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비밀병기를 선보였습니다. 보름 전 공개했던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핵 어뢰인데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전보다 한층 더 그 위력과 사거리가 강화된 버전입니다. 그런데 비밀병기라면서 이렇게 매번 떠들썩하게 공개하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소식, 김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폭파 시험을 추가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해당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수중 조향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핵 어뢰는 지난 4일 함경남도 가진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항로를 따라 1000km를 71시간 6분간 잠항했고 어제 목표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앞바다에 도달해 수중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 폭파한 핵 어뢰를 해일 2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해일 첫 공개 당시 잠항 시간 59시간보다 11시간 넘게 늘어났고 나흘 뒤 공개된 해일 1형의 잠항거리 600km보다 400km 더 길어지는 등 성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잠항거리가 1000km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의 모든 항까지도 가능하고 속도를 줄였을 시에는 오키나와도 충분히 공격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비밀병기라고 부른 해일은 잠항으로 은밀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수중 폭파해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항구 등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지난달만 합참은 해일의 성능에 대해 과장,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일 2형을 공개한 건 해일의 성능 개량을 과시하면서 우리 군 당국의 평가에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남북 간 통신 채널인 군통신선, 북한은 이틀째 묵묵부답입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정상회담 같이 북한이 민감하게 보는 주요 외교안보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남북의 동서해 군통신선이 이틀째 불통입니다. 남북은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오후 하루 2번 통화하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군은 북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통신선 이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매일 2번씩 해온 남북연락사무소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군통신선과 연락사무소가 동시에 불통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이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이번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반발이라는 겁니다. 특히 4월 15일 다음 주에 태양절을 앞두고 인민들에게 일종의 대남 강경 메시지를 이제 예고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앞서 지난 2020년에도 북한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1년 넘게 차단한 바 있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하지만 당시엔 북한이 통신선 차단을 미리 예고했던 만큼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연락사무소 통신 재개 여부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 마약 음료 시음회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당 4명이 붙잡혔는데 이들은 이번 사건의 머리나 몸통이 아닌 꼬리로 보입니다. 무려 100병이나 만들 만큼의 마약은 어디서 나왔고 또 협박 전화는 누가 걸었을까? 경찰은 이번 범죄가 중국식 보이스피싱 수법과 일치한다고 보고 그 배후를 추적 중입니다. 보도에 백승현 기자입니다.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신 뒤 부모들은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돼 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마약 복용 사실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에게 걸려온 발신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또 이 전화의 발신자는 마약 음료를 나눠준 4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배후에 있는 누군가 번호 조작기를 거쳐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작기의 소재지가 인천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약 음료가 중국에서 배달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총책 등 범행을 지시한 이들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을 경찰이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학부모들 중에는 협박 전화 발신자가 조선족 말투를 썼다고 말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권하고 다닌 4명은 한 명이 급여를 받아 다른 3명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경찰은 윗선 파악과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에서 배송된 마약 음료 100병 중 12~13병이 유통된 걸로 보고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7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의 경우 현지 수사가 여의치 않아 윗선 신병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도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공포로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다리도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닐까? 부랴부랴 임시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탄천을 가로지르는 국내교.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보행로 아래 지지대를 세웁니다. 하중을 분산하는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인도 부물을 균형적으로 분배해서 이게 잭스보드 설치함으로써 하중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탄천 주변 16개 다리에 이런 보강 작업이 진행됩니다. 주말을 맞아 탄천을 찾은 주민들. 평소처럼 다리를 이용하면서도 불안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저기가 이렇게 조금 쉬어진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저기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불안해서 이게 다니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져가지고 금방도 다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은 좀 있어요. 그거 세운다고 좀 많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무너진 정자교를 비롯해 출입 통제 중인 불정교와 순회교 모두 같은 업체가 설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1995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공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저쪽에 기둥발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거만 있으면 안 무너지는 건데. 이런 다리가 더 없을까? 취재진은 보행로에 지지대가 없는 탄천다리 11곳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해당 업체가 설계한 다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 수준 자체가 이 공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작업성이나 안전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는데 유지관련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좀 보완할 필요가. 성남시는 설계부터 시공 과정까지 관련 기록들을 전부 분석해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가 모두 체포됐습니다. 오늘 구속된 남편에 이어 아내까지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황모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경우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 납치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남편 유모 씨가 오늘 구속된 데 이어 아내까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강도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직후에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건가요? 앞서 피해자 납치 살해를 실행한 황대한은 지난해 9월 이경우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받았다며 이경우에게서 윗선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기에 유 씨와 황 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착수금조로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해온 이경우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이경우와 유 씨 부부 등을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사용한 걸로 보이는 대포폰을 확보해 이 전화기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용산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간부들까지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공무원 노조가 이들의 변호사비를 보태준다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급별 모금액까지 정했는데 사실상 강제 할당이라는 비판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청 직원들이 모금 활동에 들어간 건 지난달 3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구청장 등 구청 간부 5명의 소송 비용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구청 직원 모금으로 모인 돈은 총 1억 4천만 원. 용산구청 공무원의 90%가 넘는 1,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금을 계획하고 주도한 건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 용산구 지부. 지난 3일 구청 내부 전산망엔 모금액이 1억 원에 넘었다며 감사글도 올라왔습니다. 한 노조원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일체 책임을 안 지고 가장 하부기관인 용산구청에 모든 책임을 지운다며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청 직원 어느 누구도 특정 개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직급별 모금액은 노조가 사실상 할당했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5급 이상은 30만 원, 7급 10만 원, 9급과 계약직은 5만 원 등 직급별 모금액 가이드라인을 구청 전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모금 참여자는 부서별로 이름과 모금액이 인쇄된 명부에 서명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계급을 나눠서 금액까지 정해놨으니까 그건 자율이 아니라 생각해요.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야 됐거든요. 한 사람은 사인하고 연명장 같은 것도 돌았었고. 전국 공무원 노조 용산구 지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모금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며 박희영 구청장을 제외한 간부 4명만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일본을 찾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관계를 포함해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이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귀국 직후 SNS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사를 일본에 분명히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원전 오염수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원전을 방문하지 못해 10km 떨어진 방파제에서 바라봤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여하는 일본 정부 인사나 중앙 정치인, 도쿄전력 관계자들은 만나지 못한 채 오염수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만 도쿄전력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쿄전력을 방문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번 면담을 요청을 했지만 도쿄전력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극좌파 공산주의 단체의 거점으로 지목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에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찾아보지 않고 후쿠시마를 계획 없이 방문해 국격을 낮추고 빈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을 조롱하며 일본만 옹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국민의 우려는 뒷등으로 들으며 일본 편만 드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지지율 추락을 부르는 것입니다. 민주당 방일단은 방문 내용을 당과 공유하며 오염수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으로 오늘 새벽 일시 귀국했습니다. 열흘가량 머무를 예정인데 이번 이 전 대표 귀국을 계기로 친 이재명계에 맞서 친 이낙연계가 결집할지 주목됩니다.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인상을 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난 지 10개월 만입니다. 설훈, 윤영찬, 양기대 의원 등 친 이낙연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공항에서 이 전 대표를 맞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빈소에 도착해 상주 자격으로 조문을 받았는데 박광온, 오영환 의원 등 친 이낙연계는 물론 당 지도부와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하게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큰 어른이고 또 지도자이셨기 때문에 온전히 위로하는데 따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귀국이 친 이재명계에 맞서는 친 이낙연계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8일까지 국내에 머문 뒤 다시 출국할 계획인데 그 사이 친 이낙연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요일 출상을 하고 나면은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겠죠.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내일 오신다고 하시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종식 전 기획비서관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마약 공방. 요즘 사회 전역에 마약이 논란인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펼쳐졌습니까? 네,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이 마약 범죄의 강력 단속을 예고하면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 5배 정도밖에 안 늘었다. 바로 황 의원이 한 말이죠. 법무장관에 나와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죠. 그러자 황 의원 SNS에 엄마의 꾸지람을 듣고는 대드는 이 미운 7살의 모습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미운 7살이라.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검찰이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확히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확대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자 국민의힘이 마약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아도 민주당에 신고하라는 거냐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 여지가 있다면 민주당에 알려달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범죄자를 민주당 차원에서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 마약 관련 입법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가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마약 문제만큼은 이 정쟁이 아니라 여야가 한뜻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네, 그 대책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누구의 흑역사?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민형배 의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 헌정사의 흑역사로 지목하면서 설전해 버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습관적인 본회의 직회부 등 한국 의정사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형배 의원은 SNS에서 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뜬금없는 철면피라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민 의원이 흑역사로 지목한 인물이 누굽니까? 네, 바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검수안박 법안에 대한 국회 합의문을 파기한 게 바로 권 전 원내대표라는 겁니다. 민 의원은 SNS에서 단 하루 만에 합의문 파기만큼 이 뻔뻔한 배신을 흑역사라고 한다고 저격하면서요. 본인의 탈당 관련해서는 배신을 치유하는 정치기획 정도라고 자평했습니다. 누가 진짜 흑역사일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지요.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당 3역이 모두 영남권으로 채워지는 사상 초유의 구도가 되었다면서 다른 지역도 배려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지도부가 모두 영남권 출신이다 보니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윤 원내대표 경상도 사투리로 제대로 하겠다는 단디라는 말까지 써가며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원내 일로 당대표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단디하겠습니다. 당내 우려를 해소하고 야당과의 협치로 의회 정치도 복원해서요. 국회에 더 이상 흑역사가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이 또다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4명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9살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인도에 걸쳐 있고 일대엔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범퍼는 가로수와 부딪혀 크게 훼손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21분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9살에서 12살 초등학생 4명이 차에 치여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9살 여자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위독한 상태고 다른 3명도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일행 사이로 함께 인도를 걸어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빡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 살려야 된다고 막 큰일 났다고 해가지고 뛰어봤는데.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는 60대 남성.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긴 했어요. 죄송하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 나선 분들 많으실 텐데 난데없는 추위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서 설악산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울 가뭄에 이제는 꽃샘 추위까지 농민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서 떨어지던 폭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등산객들은 옷깃을 여미고 발길을 옮깁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설악산 아침 기온은 영하 7.9도까지 떨어지며 겨울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조금 날씨가 추워요. 겨울옷 또 가져왔어요. 향로봉 영하 6도, 철원 영하 4.8도를 기록하는 등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연분홍 사과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 고온에 개화가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찾아온 꽃샘 추위에 농가들은 초비상입니다. 꽃이 냉해를 입으면 꽃술이 얼어붙어 수정이 되지 않거나 과일이 맺혀도 견디지 못합니다. 농민들은 냉해를 막기 위해 이런 미세살수 장치를 새벽 시간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이 얼어붙으면서 열을 뿜어내는데 이 열이 꽃 주변 온도를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채 피지 않은 꽃의 개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날씨 그 시간에 저희가 지하수를 퍼서 물을 줘요. 그래서 최대한 뿌리의 온도를 낮춰주려고 사과꽃을 최대한 늦게 피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 들어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동해안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원숭이 두창 엠폭스의 새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6번째 환자인데 문제는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서 국내 첫 지역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방역 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숨은 확진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피부 발진이 낫지 않는다며 A씨가 병원을 찾은 건 지난 3일. 그제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보건소에 신고됐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6번째 환자입니다.
앞서 환자들과 달리 A씨는 최근 석 달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지역 감염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체계에 포착 안 된 숨은 확진자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엠폭스는 발진이나 발열,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환자가 급증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7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11월 이후 환자가 없었는데 지난달과 이달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합니다. 국내에 좀 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고 환자 수가 10,000명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방역당국도 코로나19와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니면 전파 위험이 낮은 만큼 지나친 우려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범죄 예방 CCTV 서울 시내에만 9만 개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 신고에 범인 추적까지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혹시 모를 공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골목을 지나다 손수레에 쌓여있는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사라집니다. 얼마 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빛이 번쩍이며 활활 타오릅니다. 이상을 감지한 CCTV가 순간 흑백에서 컬러로 바뀝니다. 폐지 주인이 집에서 뛰쳐나와 양동이로 물을 뿌려대고 소방대원도 어느새 도착해 현장을 정리합니다. 이곳에서 불이 활활 타는 장면은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불로 번질 수 있었지만 관제센터 신고로 10여 분 만에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겁니다. 카메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불빛이 뭐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게 보여가지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돌려서 이제 확인을 했죠. 방화범도 CCTV로 추적해 1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화재 신고를 먼저 급하니까 하고 불 붙인 사람을 역추적해서 최종 경찰관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에도 으슥한 골목에도 24시간 지켜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서울 시내 각 구청에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9만 1,341대. 이걸 지켜보는 관제사는 356명. 1인당 평균 700대 이상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매의 눈이 아닌 잠자리 눈이 필요한데 그 공백은 인공지능 AI가 메웁니다. 길가를 비추는 카메라에선 짧은 소매, 긴 바지 여성 배회란 메모가 뜨고 화물차가 멈춘 골목에서는 스쿨존, 미확인, 버려짐 같은 특징이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됩니다. 이제 CCTV를 피해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가수 임영웅이 시축으로 나선 K리그 서울과 대구전.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임영웅의 팬들인 어머니 군단의 활약이 컸다는 겁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경기장 안팎으로 몰린 인파 사이로 중년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올라오는 어머니부터 플래카드를 든 모녀 팬까지. 평소 축구 강팬으로 알려진 가수 임영웅이 시축을 한다는 소식에 그의 팬들인 어머니 군단이 대거 몰리면서 이렇게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총 관중 수는 45,007명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프로 경기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영웅시내에서 버스 2대로 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구 경기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축이 시작되고 임영웅이 FC서울의 요청에 시작된 시축은 티켓 예매도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3일 예매 시작 10분 만에 2만 장이 넘었고 좌석 관람석은 1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손자, 손녀한테 부탁을 했는데 거기는 안 되고 지인 찬스를 썼습니다. 보는 매니아는 아니에요. 같이 좋아하고 싶어서. 네, 축구 경기장은 처음 왔어요. 어머니 군단의 열기에 이어 양쪽 축구 팬들도 깃발을 흔들고 소리 높여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응원에 힘입어 전반 11분 잠시 멈칫하던 황의조가 때린 슈팅이 골대 왼쪽을 맞고 골망을 터뜨립니다. 이후 나상호와 팔로세비치의 환상적인 프리킥까지 FC 서울은 전반 연속 3골로 대구에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오늘 오픈 인터뷰 2부는 봄이기도 하고 여름이기도 하고 가을이기도 하고 겨울이기도 한 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입니다. 지금 보니까 데뷔하신 지가 1988년도고 올해로 35년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풍랑도 많았고 참 뭐 그랬는데도 난파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는 뭔가요? 그 86년도에 김현식 형이 저희 이제 뭐 4명을 불러서 김현식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팀 이름을 만들자 그래서 대천에 이렇게 MT를 갔었는데 근데 현식이 형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형, 우리 4명이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나머지 멤버들이 에이 뭐 너무 아부가 심한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식이 형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걸 하자 그러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이 탄생 그렇게 됐습니다. 첫 데뷔했을 때 그때도 기억이 좀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전태환 씨는 경영학과 출신으로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1집 앨범 하나만 내자. 그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또 귀한 앨범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집이고요. 1집. 그렇죠. 1988년도 6월 15일에 발매가 됐어요. 와. 이제 며칠 뒤면은 정확하게 35년 되는. 꺼내서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애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한국 100대 명반에 들어가서 이 미개봉반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미개봉반으로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영상, 무대에서 하신 영상을 보면은 옛날에 큰 기타로 이렇게 멋있게 치셨던 거와 다르게 자그마한 우쿨렐레라고 하나요? 그죠. 그렇게 많이 연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요새 저의 그 삶의 철학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예요. 사회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에 너무 이끌려 다니지 말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순수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무대 위에 어린아이도 칠 수 있는 작은 우쿨렐레를 들고 올라가서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35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정말 변하던가요? 35년 전에는 손이 2개였는데 지금은 하나가 됐어요. 무슨? 휴대폰한테 한 손을 뺏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엄청난 거인들이 된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휴대폰만 보면은 모든 걸 다 아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약하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건 정말 변치 않는 것 같아요. 3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무대를 하셨을 거랍니다. 이 무대는 진짜 기억납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데뷔 무대 기억나네요. 그게 저희 무대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단독 공연이 아니었고 1988년 겨울에 한영애 씨 단독 콘서트에 저희가 게스트로 나가게 됐는데
단 2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 먼저 이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연주를 딱 마치고 나니까 정말 그때 한 3분 정도 박수가 커튼콜이라고 하죠.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완전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를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노래를 부르는데 눈을 딱 떴더니 관객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영애 씨 팬들인데도 우리 노래를 알고 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엄청 큰 감동, 그리고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먹먹한데. 그래서 뒤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태관도 벌써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음악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음악하게 됐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뭐 명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젊은 분들도 많이 기억하는 노래는 아마 이걸 겁니다. Bravo My Life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2002년도에 이 곡이 나온 건데요. 네. IMF로 정말 전 국민이 힘들어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본인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겨내겠노라고 정말들 많이 자제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는데 이 곡의 주요 테마가 멜로디부터 가사까지 같이 딱 나오더라고요. 소위 꽂히는 것처럼. 그렇죠. 누가 이렇게 던져준 것처럼 브라보, 샤워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이 노래 사람들한테 들려드리면 정말 기운 나겠는데, 위로가 되겠는데. 그래서 태관한테 찾아가서 들려줬더니 태관이 종진아 이거 잘 만들자. 작년에 이제 Bravo My Life 20주년이 됐습니다. 이 앨범을 보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앨범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마스터 테이프를 꺼내서 완전히 새로 작업했어요. 마치 그 맘모스를 동토에서 꺼내서 다시 살려낸 거를 뭐 즐기는 느낌이라고 할까? 요즘의 기술로 복원을 하는 거죠. 20년 전에 선배 뮤지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거침없이 연주했던 아름다운 시대의 음악이었는지 직접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앨범 다시 믹스하시는 작업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태관 씨와의 그런 추억. 그렇죠. 그 마스터 테이프를 녹음실에 가서 딱 펼치면은요, 마치 저 앞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럼요. 고 전태관 씨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요즘 태관을 떠올리면은 날개 같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날고 싶으면 날게 해줬고, 또 제가 추워하면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날개 같은 친구였어요. 지금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태관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곡을 작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 또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이의 꿈. 어떤 이의 꿈. 나는 무슨 꿈을 꾸면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고요. 엄청 끄적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명료하게 세상 사람들 다 다양한 꿈을 갖고 사는데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 걸까?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없는 거 아닐까? 하고 독백을 한 건데 그게 듣는 분들한테 엄청 가슴에 공감이 됐나 봐요. 근데 또 노랫말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그러면서 끝나는데 그걸 콩나물국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노랫말이 가다가 왜 콩나물국이 나오겠어요? 제가
콩나물국을 좋아하긴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서 지켜야 할 가치 같은 게 있으실 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2집 앨범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앨범 제목이에요.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김종진, 전태관이 떠나도 후배들한테 이름을 물려주고 그들이 우리랑 같은 음악 철학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 이로운 음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 내일 낮에는 모처럼 따뜻한 나들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오전 내로 찬바람이 먹겠고요.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대관령 영하 2도에서 시작되고 한낮 기온 서울이 17도, 강릉은 22도까지 빠르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맑아서 봄 날씨 만끽하기 좋은데요. 다만 오후에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화요일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다시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비 소식은 금요일에 한 번 더 있을 전망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들어선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시설 노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심지어 5년 전엔 성남의 다른 다리가 기울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이런 경고와 조짐들을 가볍게 여긴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곳들도 안전한 건 맞습니까? 설마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든다면 제2, 제3의 정자교가 어디서든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일어난 뒤가 아니라 정밀한 점검으로 미리 지켜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또 다른 붕괴를 막아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